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두통입니다. 오늘 함께 자리 분들도 아마 두통에 대한 경험이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이광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부청자 여러분, 리포터 전소연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는데, 네. 교수님을 모셨는데 두통을 느끼신 적이 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두통 느낀 적이 있으세요라고 여쭤보면 60% 70% 가까이가 두통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하여튼 100명이면 60명 70명은 두통을 느낀 거죠. 그래서 빈도가 꽤 많은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빈도가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두통을 느끼셨나요? 저는 그냥 그 생활하면서 느끼는, 예를 들면 뭐 회식을 너무 과하게 했다. 뭐 그 다음날 수면 부족 또는 알코올 뭐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우리가 감기약을 먹었을 때 뭐 가끔 두통을 또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생활하면서 이 생활과 관련된 두통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고 두통 환자들 접하실 텐데요. 궁금한 건 워낙 우리나라 말이 표현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머리가 아프다는 표현도 각양각색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에 따라서 표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보면 대부분은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 뭐 콕콕 찔러요, 또는 뭐 화끈해요, 또는 띵해요, 뭐가 눌러요, 짓누르는 것 같아요, 뭐가 혈관이 튀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방법이 다양한데, 특히 노인분들은 어지럼이나 또 다른 증상을 머리가 아프다고 또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인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실제 아프신 건지 어지럼이나 다른 증상인지 감별을 많이 하고요. 보통 젊은 분들은 그냥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아프다는 표현을 가지각색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머리는 왜 아픈 걸까요? 그러니까 이 뇌 속에는 우리가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뇌 안에 덩어리가 있는 분들이 머리 아프던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이 뇌 수막이라고 하는데 비닐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염증이 있으면 뇌 수막염인데 굉장히 머리 많이 아파하시죠. 또는 혈관이 막혔거나 혈관이 삐뚤어지거나 하는 어떤 덩어리가 혈관을 밀고 있거나, 또는 뭐 뇌신경 중에 3차 신경, 안면신경, 위주신경 이런 거를 누르고 있거나, 또 경추신경 자체 목 디스크 때문에 경추신경이 자극이 되고 있거나, 이런 다양한 구조물들에 의해서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세포 자체 때문에 생기는 통증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는 통증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요. 그러니까 뇌를 둘러싼 많은 구조물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눌렸느냐, 압박됐느냐, 또는 뇌압이 올라가서 자극을 받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통증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문인데요.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도 머리가 아플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성 또 기능성 두통이라고 불렀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현대생활 살아가면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고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이제 두통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불안증도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뭐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두통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요. 어떻게 구분하게 되나요? 두통은 이제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그다음에 뇌신경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1차, 2차, 네. 3차가 아니라 그냥 뇌신경통. 뇌신경통. 그럼 뭐 1차, 2차 이게 뭐 급수도 아니고 이게 뭐 그러게요. 왜 1차, 2차를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CT나 MRI 찍었는데 뇌 안에 아플 만한 원인이 발견됐다 그러면 2차성. 그게 2차. 예, 그 병 때문에 아프다는 뜻이고요.
오랫동안 두통을 고생하고 호소했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 정상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나는 아주 괴롭고 아파 죽겠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 하고요. 보통은 머리 말고 또 안면, 특히 안면 쪽에 또 귀 뒤쪽에 귀 안에 뭐 이런 특이한 부위에 아주 그냥 날카로운 그 전기 흐름 같은 통증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음식 씹을 때 말씀할 때 그냥 찌릿찌릿한 게 막 뺨에 느끼고 그런 거를 우리가 뇌신경통. 그래서 대표적인 3차 신경통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크게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뇌신경통 중에 이제 3차 신경통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형 1차성 두통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두통 그 자체. 그러니까 원인이 어떤 특정 2차적인 원인이 없는 정말 머리 아픈 그 두통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통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증상이냐 진단명, 질환명이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과음을 했다거나 집안의 우한 때문에 감기약 때문에 혈압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느끼는 두통이라면 대부분 이제 증상이죠. 그거는 내가 전신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데 갑상선 암이라더라 또 대장염이라더라 그런데 두통을 같이 호소한다면 대부분은 동반된 하나의 증상이죠. 근데 이제 편두통 같이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데 반복해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만성 반복성 두통이 이제 1차성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통을 얘기할 때 머리가 어지럽다는 것하고도 일반인들은 이게 그죠? 좀 혼동해서 쓸 것 같아요. 어지럽다, 아득하다, 표현도 다양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히 좀 나눠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굉장히 애매모하고 또 혼동해서 쓸 수도 있고 특히 노인분들이 이제 어지러움을 두통으로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 이제 좋은 예가 편두통인데요. 편두통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면 어지러움과 동반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한 반수에서는 어지러우면서 또 통증도 느끼는 거고 노인분들은 그냥 단순히 어지러운데 그걸 마치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자면 어지러움과 두통은 다른 증상이지만 편두통 같은 이 질환들은 어지러움과 두통이 흔히 함께 동반되는 또 이런 특징들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두통에 대한 좀 개념적인 거, 개괄적인 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듣고 계시는데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또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가 됩니다. 오늘은 두통을 주제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의 이광수 교수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두통도 연령대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어린이도 두통이 있을 수 있는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의외로. 또 노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노인성 두통이라면 뇌 안에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어리고 그다음에 청장년 20대 40대는 대부분 1차성 두통, 특히 편두통이 굉장히 많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머리 아픈 걸 표현할 수도 있는지 어린이의 두통은 조금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편두통을 흔히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인들, 어른들은 편두통이 한쪽 주로 아파요. 관자놀이가 튀어요. 눈이 빠질 듯이 아파요. 표현한다면 애들은 양쪽에 띵해요. 그다음에 시간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반나절 아파요, 하루 아파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애들은 한두 시간 시간이 좀 짧고 또 강도도 이 성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듯하지만 아픈 양상은 괴로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아주 어린 그 유치원 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또 배가 아픈 애들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토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성 증후군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증상하고 두통이 동반되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들부터 노인까지 두통은 다 올 수 있는데
또 나이별로 노인들은 뇌안의 질환과 관련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애들은 편두통이 성숙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기적으로 어떤 증상을 동반되는 그런 아주 다양한 그 이 양상의 두통을 많이 보이고 있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걸 꾀병이라고 여기기가 쉬울 것 같은데 좀 감별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요. 정상처럼 보이니까 오해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편두통인데 편두통 본인은 괴롭죠. 본인은 움직임은 아주 괴롭고 계단 오르내리가 힘들고 아주 본인한테 통증 때문에 괴로움을 주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해 보이시니까 이게 뭐 또 신경 쓴 일이 있었나 보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뭐 학교 가기 싫은 일이 뭐 생겼나 보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머리가 아픈지 또는 다른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반복되면 반드시 진료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두통으로 걱정하는 분들 머리 좀 아프면 뇌를 좀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뇌 촬영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진료를 쭉 해보면 걱정돼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환자분이나 의사나 뇌 안에 병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촬영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제 감별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촬영도 이럴 때는 꼭 하세요라고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이드라인보다는 대부분은 걱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촬영을 원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뭐 좋은 예가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그러면 한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그런 말씀하면서 뇌 촬영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안합니다. 말씀들 하는데 저는 거꾸로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하죠. 5년 10년 동안 똑같은 두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가 촬영을 만약에 해서 이상이 있으면 환자분은 한 4년 전에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9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보면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불안해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뇌 안에는 어떤 특정한 질환보다는 편두통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발생하는 그런 아주 특정한 우리가 두통 질환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면 그런데도 뇌 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떨 때인가요? 예, 대부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첫 번째 두통을 경험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번개 두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요. 그냥 천둥 치듯이 번개 치듯이 꽉강하고 갑자기 난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아픈 두통 처음이야.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번개 두통을 경험했다거나 50세 넘어서 첫 두통을 경험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고열, 열을 동반하고 토하기도 하는 이런 특정한 그 두통이라든가 또 내가 이미 암을 진단받거나 에이즈 같은 병을 진단받았는데 두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거나 또 체중이 이상하게 마르고 있다거나 또 두통이 있는데 변하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뇌 영상 검사를 반드시 하라고 저희들이 일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분명히 두통이 너무 심한데 그 MRI나 CT 뇌 촬영을 해보면 거기선 이상이 없다. 네.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실제 두통 환자를 연구한 것들을 보면 불과 뇌 안의 이상은 한 1%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99%는 뇌가 정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눈으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MRI, CT는 정상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나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편두통이나 군집두통이라는 놈이죠. 또 3차 신경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원인보다는 우리가 정상이면서 아픈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또 아주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두통이 발생하는 거니까 눈에는 CT나 MRI가 정상이지만 그렇다고 두통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은 반복 계속 괴롭고 통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원인은 차지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두통이 완화되고 없어지고 할 수 있는. 방금 교수님께서 그 뇌 촬영을 했을 때 이상 소견이 나타날 확률은 아마 한 1% 예. 미만이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떤 이상을 보기 위한 촬영인가요? 아무래도 뇌 안에 병이 있으면 생명과 직결이 되죠. 이제 출혈이 있다거나 덩어리가 있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치료를 안 하면 환자분의 장애가 생긴다거나 생명 위험하다거나 하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응급실에 오시거나 외래 오셨을 때 모든 통계를 해보면 불과 뇌 안에 실제 이상은 1% 미만이니까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그거는 검사 가치가 있는지는 전문가랑 상담하시면 되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왜 아플까를 전문가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편두통인지 군집두통이라는 놈인지 3차 신경통인지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건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하신 김에 그 방금 이야기하신 뇌 촬영에선 이상이 없지만 실제 두통을 일으키는 군집성 두통이나 편두통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특징들을 일반인들에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단 기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두통은 의사들도 사실 분석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의사들 실수하지 말라고 또는 이렇게 진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편두통이 제일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두통들이니까 편두통은 쉽게 얘기해서 최소 4시간 이상 3일까지 두통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시간을 아주 명확히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플 때 대개는 반나절 아니면 하루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나절은 고생하세요. 하루 정도 고생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특징들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편두통이니까 한쪽만 아플 거야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편두통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한쪽만 아파요라는 분들은 한 반수 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양쪽 다 아프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동시에 양쪽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아픈 부위가 한쪽이냐 양쪽이냐는 그렇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일상생활에 내가 방해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있지만 내가 할 일을 다 해요. 이렇게 가벼운 두통은 편두통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편두통은 일단 학교를 못 가요. 내 직장을 못 나가요. 가정주부가 내 일을 못 하겠어요. 식사 준비를 못 하겠고 애를 돌보지 못하겠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누워야 되고 또 이 빛 예민, 소리 예민 이런 것 때문에 아프시면 방에 들어가셔서 커튼 치고 소리 차단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주무시고 자고 나면 많이 좋아져요. 라는 특징들을 보이고 또 거기다가 구역질이 나는 흔히 동반이 돼요. 토하기도 해요. 이런 위장질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아주 복합적인 두통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전신질환의 두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단순히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정말 환자분들은 괴롭죠. 그래서 그런 진단 기준이 중요할 것 같고요. 군집두통은 편두통에 비해서는 한쪽을 주로 호소하는 아주 특이한 두통이죠.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제 자살 두통이라고 외국에선 표현할 정도로 너무 환자분이 괴로우니까 자기 머리를 벽에다 이렇게 찢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다가 송곳으로 눈을 누군가 찔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눈을 뭔가 송곳을 찔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거기다가 이제 아플 때 보니까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눈도 약간 작아지는 것 같고 분비물이 한쪽 눈하고 코에서만 눈물 콧물을 같이 흘리고 있고
그렇게 괴로운 두통이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두통을 경험하면 너무 끔찍하고 뇌 안에 이건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게 돼요. 참 두통도 완전 또 다른 색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많이 약들을 본인이 이제 임의로 이제 구해다 드신단 말이죠. 그 두통약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지도 네. 궁금하고, 아니면 두통약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세트아미노펜 뭐 네. 딱 요거 하나만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좀 어떻습니까? 약에 대한 좀 설명 좀 약은 뭐 부탁드립니다.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이제 약국에 방문해서 직접 사실 수 있는 약들도 너무 흔하게 많고요. 근데 그런 약들은 일반 진통 소염제에다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하나 첨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커피랑 관련이 있는 이유가 커피 속에 카페인이 진통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의 환자분들은 난 커피 마시면 두통 좋아져요라는 분들도 있고, 또 만성 편두통이 되면 의사들이 커피를 자제시키고 못 먹게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는 약을 먹지 않고 커피만 마셨을 뿐인데 이놈이 편두통을 만성으로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카페인이라는 게 두통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또 특이한 이제 특수약 중에는 편두통에만 잘 듣는, 또 군집두통에만 잘 듣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항뇌전증 약들이죠. 옛날에는 경련제로 썼던 약들을 최근에 이제 두통에 이용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항우울제들이죠. 우울증 환자가 먹던 약을 편두통, 군집두통에 이용해서 효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약을 사용할 건지는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좋겠고요. 본인들이 직접 약국 가서 약을 드실 때는 그런 일반 진통소염제에다가 또는 카페인이 첨가된 이 두 종류는 본인이 사서 얼마든지 테스트 해보시고 반응이 있는지 보시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성 두통 뭐 있어서 약을 갖다가 뭐 매일 드시다시피 하면 이게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내성이라기보다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듣는데 오래 반복적으로 썼더니 안 듣는다 하면 내성을 할 수 있지만 두통 환자분들은 내성이라기보단 실제 듣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었어. 그랬는데 듣는 것 같아. 그러다가 점점 반응이 없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통이 말하자면 약을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그동안은 조절했다가 이제 조절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두통이 더 아픈 거군요. 예, 두통이 더 심하게 된 거죠. 이럴 때는 편두통 전문 치료제들을 쓰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는 거죠. 나는 예전에는 약국 가서 이런 약들을 사서 먹으면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고 전문가들이 편두통 전문 치료제를 이제 처방을 해드리면 그 약 먹고는 이제 너무나 좋아지시니까 그래서 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경도 가벼운 편두통이냐 중등도 이상의 편두통에 따라서 듣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병원 오기 귀찮거나 싫어서 무서워서 나는 그냥 내가 약을 사 먹고 있어. 이런 분들은 해결은 안 되니까 약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두 알 드시던 분이 병원에 오실 때 어떤 분들은 하루에 20알 정도, 18알, 15알 이렇게 드시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경우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약이 소량으로 안 들으면 빨리 전문가를 만나는 게 안전한 방법이죠. 그 앞서서 편두통하고 군집성 두통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좀 치료법이 좀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기전도 전혀 다르고요. 치료법도 다르고 또 예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고 또 임상 특징들이 굉장히 다르죠. 좀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좀 설명해. 그러니까 편두통은 그냥 머리 아파요. 그리고 구역질 나고 토해요. 그리고 아플 때는 빛이 예민해서 난 밝은 불빛 싫어요. 냄새 예민해져요. 향수 맡으면 난 머리가 아파요.
뭐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반면에 이 군집 두통 이런 두통들은 소위 분비물을 많이 동반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성 두통 이런 말을 전문적으로 쓰는데요.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는 두통이다. 그래서 분비물이 나오고 눈이 약간 작아지고 충혈이 되고 그런 눈이 소위 이제 송곳으로 찌르는 아주 그냥 극한 통증을 느끼고 또 시간이 좀 다르고 발생하는 위치가 군집두통 같으면 이제 한쪽만 계속 아픈 반면에 편두통은 왼쪽 아프다 오른쪽 이동하기도 하고 경험들이 다르고 그래서 아픈 거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발생하는 나이 또는 두통 양상, 동반되는 증상 이런 특징들이 많이 다르고 선택하는 우리가 잘 듣는 약들도 종류가 좀 다르고 그래서 두통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연령대는 편두통은 조금 더 고령에서 발생하나요? 편두통은 20대, 40대 여성분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게 편두통이죠. 그래서 월경 때만 아픈 걸 월경성 두통 이렇게 부를 정도로 너무 생리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폐경이 되면 편두통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활발한 나이에 많이 아프다가 폐경이 되면서 저절로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군집 두통은 오히려 남자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또 술을 드시고 특히 적색 포도주를 먹고 잤는데 새벽에 1시, 2시, 3시에 너무나 심한 두통 때문에 내가 잠을 깨서 난리치고 이런 아주 특징적인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뇌 구조물하고 이제 이해하자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군집두통은 시상하부라고 하는 소위 뇌 시계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사이클하고 관련된 두통인 반면에 편두통은 호르몬 변화거든요. 그래서 뇌 싸고 있는 막에서 3차 신경과 뇌막 혈관과의 사이에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죠. 그래서 기전이 우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군집성 두통일 때는 뭐 일반 두통약이 좀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일반 진통소염제로는 뭐 거진 안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특수한 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일반 약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요. 의사 전문의 처방을. 이제 예를 들면 아주 가장 잘 듣는 치료 중에 하나가 산소입니다. 산소를 흡입을 이제 시켰을 때 우리가 통증 이 도움에 아주 특징적인 걸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특수한 어려운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죠. 그리고 이 두통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일반인들은 뭐 끈으로 머리를 묶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관자놀이를 계속 눌러주거나 마사지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경험상 조금 도움이 되던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연구를 해보면 그런 건 이제 별로 가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통이라는 게 무조건 약만 먹어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비약물요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물이 아닌 방법으로 좋게 할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대개 두통을 많이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뭔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때 두통이 많이 오는지를 보면 역시 잠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 수면 과다가 가장 대표적이고 예를 들면 일요일 아침 두통 재밌는 말을 부르기도 하죠. 이제 평소에 바삐 생활하시다 일요일 날 모처럼 잠을 몰아서 많이 잡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많이 자니까 두통 때문에 욱신욱신해서 잠을 깨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잘 따져보면 잠을 모자라게 생활해 왔다가 한꺼번에 많이 잤잖아요. 그래서 수면 과다에다가 늘 들어오던 커피가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금단 현상, 잠 과다, 그러니까 어우러져서 편두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유발료에는.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죠.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재밌는 말로 한국 여성분들은 시댁 가기 전에 많이 아파요. 그런 말씀 드려요. 감정적으로 이미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좋은 스트레스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 습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식사가 들어올 시간이 넘겨서 공복 상태가 되면 두통이 많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를 갖고 여쭤봅니다. 수면 하루 몇 시간 제대로 주무십니까? 스트레스는 없습니까? 뭐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세 번째는 식사를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그 세 가지 대표적으로 물어봐서 이걸 교정을 먼저 하라고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잘 현대인들은 잘 바빠서 젊은 분들은 바빠서 잘 안 되고 또 무슨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직장 컴퓨터 보고 있고 또 밤 늦도록 TV를 보고 있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또 하나 권유드리는 사항은 이제 운동을 권유시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와 식사 습관과 수면과 질 좋은 수면으로 바꿔주려고. 그래서 실제 해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그런 몇 가지 유발인자만 교정을 해도 편도통 발생률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습관을 바꿨고 거기다가 적절히 이분한테 필요한 예방 약물요법이라든가 꼭 아플 때만 약 먹는 습관 이런 거를 교정해 주면 환자분들은 너무 만족도가 올라가고 좋아지고 행복해하고 이런 분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두통을 발생하는 원인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365를 기억해 주시고 청취율과 관련한 전화를 받으시면 저희 건강 365 가족임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끊지 마시고 잘 듣고 있다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말과 휴일에 함께하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의 이광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통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데요. 주부 출연자분 질문 있으신가요? 앞으로 나와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결혼 전부터 두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머리가 깨어질 때도 아프고 또 어떤 때는 눈알이 막 빠질 정도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한 알, 두 알 먹다가 보면은 자꾸 늘리게 되고 그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약으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이런 치매 같은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나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되지만 이제 뭐 당연히 편두통 가능성이 제일 많죠. 편두통. 예, 괴롭고 울기도 하고 이런 생활에 지장을 주고 반복하고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악화가 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또 생리 전후 아주 특징적인 여성 호르몬과 관계 이런 표현을 보시면 뭐 틀림없는 편두통이다 볼 수 있고요. 약을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소염제를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늘려가도 편두통은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이 되면 이제 안 듣질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 그런 편두통하고 약이 늘어나는 것과 다른 치매나 뇌졸중 큰 병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면 일단 그냥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편두통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연구 조사를 보면 뇌졸중 발생률이 이제 한 2배, 3배 정도 좀 높다 이렇게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편두통이 있는 분인데 피임약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피임약을 드시거나 물 한 또는 컵 드시고 하셔도 예, 될 것 같아요.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을 같이 갖고 있으면 뇌졸중 발생률이 7배, 10배로 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오면 담배 태시는지 피임약, 경구 피임약 먹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그거를 이제 자제시키고 중지시키고 그런 소위 뇌졸중 발생 위험료를 알려드리고 본인이 알아서 그런 위험료를 없애도록 그렇게 교육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제 두통에 대해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50대 주부인데요. 20년 가까이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진통제 약을 늘려도 여전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동네 병원 선생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가 난치성 두통이라고 하던데 난치성 두통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제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음한 다음 날에는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업무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고민인데요. 가음에도 멀쩡한 친구가 있는데 왜 저는 술 마신 다음 날 머리가 아픈지 궁금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만성 두통으로 진통제를 달고 하시는데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내색을 안 해서 모르고 있었고 진통제를 드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모시고 가서 CT와 MRI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결과에서는 이상소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앞에서도 살짝 언급은 하셨지만 그럼 이렇게 10년이나 머리 아픈 어머님이 이거 안 되겠네 싶어서 자녀분들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검사를 다 했지만 결과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1차성 신경통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성 두통 중에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편두통 중에 우리가 이제 급성 편두통이냐 만성 편두통이냐 이렇게 나눌 때 만성 편두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약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두통 진단명이 하나 더 붙게 되냐면 편두통 플러스 약물 과용 두통 이렇게 오. 약물 과용이라는 게 이제 한 달에 진통 소염제를 15알 이상 먹고 있고요. 동네 병원이나 선생님을 만났는데 편두통 전문 치료제를 처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프시니까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편두통 전문 치료제라는 그 특이한 약을 한 달에 10알 이상 먹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단명을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진단명을 또 하나 붙여드립니다. 그 이유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걸 갖고 계시면 두통이 낫질 않습니다. 나는 아프니까 진통제와 특이한 편두통 약을 계속 드셨어요. 근데 경과를 보면 네. 이건 낫는 게 아니고 만성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약물을 어떻게 끊게 도와드리냐가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는 입원도 하시고 이때는 네, 네. 그래서 약물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약물 과용 두통을 해결해 주면 만성 편두통이 과거의 편두통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럼 이런 게 난치성 두통 이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환자는 낫질 않고 아파하시면 뭐 당연히 난치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희소식은 최근에 먹는 약뿐만 아니라 이제 주사 치료제들 이 새로운 치료법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국내 병원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거나 그래서 두통 발생률이 현저하게 좋아지는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 자극 장치죠.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 머리 둘레에 이런
파장을 이용해서 네. 두통을 또 좋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지금 속속 개발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시면 네. 그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또 하나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만성 편두통일 때 많은 분들이 특이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보톡스 주사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뻐지려고 하는 건지 알았는데 우리가 머리 두부나 목 부위, 어깨 부위에 31군데 주사를 놔드립니다. 보톡스를. 그러니까 155단위를 이제 쫙 놔드리면 환자분들이 만성 편두통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시죠. 야, 보톡스가 정말 많은 효과들을 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 네. 이미 확립된 치료 중에 하나고 뭐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이 만성 편두통의 예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과음한 다음 날 이 질문하신 분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먹었는데 그 친구는 또 너무 멀쩡하니까 자기는 왜 그런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뭐 알코올과 관련된 두통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스탈데히드라는 그런 대사 물질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뇌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술의 대사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안 느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술을 줄여 드시고 안 드시는 게 정답이겠죠. 두통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그거밖에 없나요? 예. 아니면 뭐 아프실 때 진통소염제 드시면 대부분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또 주부 출연자들도 오늘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 나오셔서 질문 주세요. 친구가요. 그 머리가 아파서 계속 이제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사다 먹다가 그걸 계속 먹더니 나중에 이제 막 까무라칠 정도로 머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판정을 받고 지금 투병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막 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막 살가죽까지 다 아픈 것 같아요. 저도 뭐 나쁜 게 있는지. 예, 지금 이제 어머니 표현하신 걸 보면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저린 것 같고 정기 오르는 것 같고 이런 표현은 실제 두통 강도로 봐서 일단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또 생활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는 생활을 할 수 방해가 되냐 아니냐죠.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이 통증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간 경도가 몇 초 있다 없어지고 몇 초 있다 없어지고 하는 그 통증의 연속성으로 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친구분이 두통을 많이 이제 느끼고 나서 대장암 판정받았다는데 그건 그야말로 이제 우연의 일치고요. 통증 때문에 암이 발견됐다는 건 일단 이치상 맞지 않고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미 내가 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두통을 괴로운 두통을 경험하면 그때는 당연히 암 전이라는 것 때문에 암이 뇌로 전이.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뇌 영상 검사를 그때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질문 또 받아볼게요. 저희 아들내미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밤늦게 와요. 12시, 1시. 아침에 8시쯤 출근하는데 일요일날 쉬면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푹 자는데 골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그런 카페인이나 이런 커피를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걸 아주 커피를 달고 살아요. 근데 그럼 커피를 좀 줄이고 어떻게 할 수 없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중요한 커피를 말씀하셨는데 또 끊으면 또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는 분도 예, 많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를 일반 가끔가다 경험하는 그러니까 편두통 환자분들을 이제 얼마나 자주 두통을 느끼세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두세 번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너무 많은 두통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뭐 요 정도 호소하다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도 아마도 편두통 소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빈도로 봐서는 크게 걱정 안 되고요. 필요할 때 진통소염제, 커피 뭐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 말씀드린 대로 유발인자들, 내가 두통 이랬더니 오는 것 같아. 잠이 너무 몰아서 과다하게 자고 있어. 평상시에 잠이 너무 부족해. 운동 안 해. 술 먹어. 그러면 편두통을 유발하고 스스로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자제시키고 본인 스스로가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카페인 많이 먹고 또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걱정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궁금한 게요. 카페인 커피를 계속 마셔야 되는 사람들, 이게 끊으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커피를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페인 금단 현상으로 두통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정립된 두통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편두통이라고 이미 진단된 분이 카페인과 관련성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두통이 없는 분들이 커피 마시다가 줄였더니 머리 아픈 것 같아라는 거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카페인 금단 때문에 두통이 확실히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전문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도 카페인 금단 현상 중에 다양한 증상들, 뭐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또 피로감도 느끼고 두통도 느끼고 이렇게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는데, 편두통 우리가 걱정하는 전형적인 그 두통 질환인 편두통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병들. 오늘 이렇게 두통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도 빠진 거가 있을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미리 전문가를 안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편한 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약국의 약을 이용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너무 오랜 시간 만성 편두통이 돼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이런 잘못된 행태가 제일 안타깝고요. 미리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내가 어떤 두통인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미리 교육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경제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두통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아픈 날이 안 아픈 날보다 훨씬 많아요. 라는 게 만성 편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아픈 편두통은 조절이 잘 되고 치료가 쉽게 될 수 있지만, 만성 편두통이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보톡스 치료도 해야 되고 뭐 획기적인 새로운 치료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괴롭죠. 잘 난치성으로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만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미리 전문가의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약물 과용 두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통소염제나 편두통이라 하더라도 군집 두통이라 하더라도 약을 습관적으로 막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만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만성화되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고 정신과적인 각종 우울증, 불안증이 너무 많이 동반되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미리미리 잘라주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좀 일찍 전문가를 만나는 습관을 가지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의 이광수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세현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선희의 인연으로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학전문기자 박광식이었습니다.